이번 주제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심채경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네. 사실 저는 약간 또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한 게 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의 종류를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사랑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펼치보다 보니까 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아, 네. 그래서 제작진한테 이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또 되물으셨어요? 아, 네. 이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안 되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똑같나요? 아직 지금 저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 찾고 계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아 그래요? 아직 찾지를 못하셨다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김영하 네네. 선생님도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래 나오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맞아요. 있는 네.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배경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네. 완벽하게 알땐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그 얘가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도 희망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네. 되게 긴가민가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혼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네, 모으고 네.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아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아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예. 잘 몰랐다고. 지금 너를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렇겠지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거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비혼을 거. 디폴트로 네,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맞아요.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많이 사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게 더 정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을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예.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저희가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파생이 해석이 되고 되고 에너지가 비평가들이 보이고.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게 아 이런 책무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감독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석이 이랬다고.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그럼 박사님은 뭔가 그렇게 그 김연경 선수님의 작았던 키처럼 뭔가 이렇게 벽 앞에 막혔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렇죠. 저는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망원경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냥 과에는 뭐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렌즈를 직접 깎아서 망원경을 만들어 본 장인이 사람. 있어 장인이. 네. 갈릴레오 집에도 아니고 전문학자 하기 힘들다 힘들어.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관측을 많이 해본 사람 집에 굉장히 큰 병통의 망원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별자리 신화 이야기를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주눅 때 들었겠다. 완전히 주눅 들죠. 완전히 주눅 들고 나는 별자리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별자리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교양이 없는 상태로 교양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처음에 주눅 들기가 쉬웠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산 잘하는 친구가 너무 필요하고요. 컴퓨터 코딩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프를 너무 멋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가 또 필요하고요. 또 뭐 펀드가 필요하니까 과제 예산을 잘 따오는 어떤 다른 동료나 선배가 필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일해요. 그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찾는 거죠. 네. 그게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따오는 일? 돈을 따오려면 아직 좀 더 거물이 돼야 예. 되고 네. 쉽지 않구나 그거. 네, 저는 뭐 저는 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래프 예, 그리는 코딩하는 것도 코딩, 좋아하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저는 꾸준히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잘해요. 사실은 그건 저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능이에요. 네. 쉽게 질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가 열심히 하고 하다가 다 못하겠으면 나한테 주고 가. 너 가. 그럼 내가 앉아서 나머지 하고 있을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날 그 친구가 와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과학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니까 저도 어딘가에 톱니바퀴가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아 들어가면. 제가 욕심을 막 부려서 저라는 퍼즐이 안 맞는 엉뚱한 곳에 가서 저를 막 끼워 넣으려고 하면 너무 괴로운데 그냥 그 순간에 그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고 그럭저럭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은 매일매일 좋다. 조금씩. 팀으로 일할 수 있고 문학은 그런 거 안 돼요. 맞아, 그렇죠. 맞아. 팀으로 만들면 싸워요. 누가 서문을 쓰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네.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좋진 않지만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좀 약간 보이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공계 사람들은 좀 낙관적이에요. 대체적으로 특히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가요? 그런 시각이 더 강해서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저도 반대일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만 해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계몽주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 예.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처음에 주었잖아요. 합리적 이성의 승리 그렇죠, 같은 걸 그렇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유명한 과학자들이랑 그 네.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거기에 알랭드 보통도 나왔을 거예요. 알랭드 보통도 나왔었고 스티븐 핑커도 나왔었고 네. 그 논쟁 보면 언제나 똑같은데 그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에게 좋은 네. 우리의 미래를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인문학적이나 저쪽 분들은 치시네. 일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믿어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과학자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예술계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주변에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있는 순간이 매우 길죠. 3년 4년 네. 이러니까 이 작품을 하다 이 작품이 잘못해서 엎어지고 이 작품에서 엎어지고 그동안 그래서 다른 감독들은 성공하고 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됐을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연출부 아주 잠깐 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감독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눈치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은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나만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솔직하게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장 출신이라서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초기에 아예 모르겠다. 너무 그리고 용감하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연출부 때 보면은 감독님이 컷 오케이 모르겠어. 뭐, 이거 다시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감독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야. 감정을 안 들키려고. 동공지진 이런 걸 안 보이게. 지도 모르겠거든.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이 컷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촬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신인 감독인데 감독이 나한테. 왜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국 촬영 감독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A급, 특 A급이죠. 뭐 쉬리, JSA, 엽기적인 그녀.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영화 흥행 5 중에 3편을 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장 감독,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자존감? 을 가진 거는 그래 나에게는 조력자들이 있고 예. 나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에미넴이나 뭐 나스라든지 카니에 웨스트라든지 에픽하이 타블로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아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뭐 모르겠어요. 깊이가 막 엄청 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나는 이제 BTS라는 팀을 해서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내 솔로 음반을 굳이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주파수 덩어리를 굳이 그 음악 플랫폼 사이트 옆에 예를 들면 책 서점이면 그 옆에 하나를 꽂아놔야 이유가 뭔가. 그냥 나조차 하고 만들고 취미로 해서 친구들끼리 듣고 참 좋네 이러고 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굳이 전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용감하게 직업인으로 프로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잘하는 나스, 에미넴, 카니 웨스트와 타블로가 하지 못하는 그 나만의 모서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오리지널한 주파수가 네. 분명히 있다. 그게 뭐 95.9인지 97.1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모서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저랑 에미넴의 앨범이 동시에 같은 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와. 제가 유효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응원합니다. 야,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멋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좋죠.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네네. 열등감은 건강한 겁니다.